친구가 심정지로 쓰러진 응급 상황에서 병원으로 가던 중 조직폭력배들이 길 한복판을 막고 서 있어 갈 수 없는 절망적 상황. 간호사인 하윤은 20년 전 특임대 훈련을 떠올리며 그들에게 다가가 길을 비켜달라고 정중히 요청하지만 비웃음만 돌아오는 긴장의 순간 마침내 각오를 다진 하윤이 7명의 조직폭력배를 혼자서 제압하며 친구의 생명을 구하는 통쾌한 반전이 펼쳐집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24년 3월의 서울 강남 오후 2시경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 흘러가던 그 순간 저는 응급실에서 막 퇴근한 참이었죠. 39년을 살아오면서 간호사로 일한 지도 벌써 15년이 넘었는데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민서와 함께 점심을 먹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민서는 제 절친이자 동창으로 강남에서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모임처럼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만나서 서로의 안부를 묻곤 했죠. 그런데 갑자기 민서가 가슴을 움켜잡으며 쓰러졌습니다. 민서야, 민서야. 제가 다급하게 불러봤지만 의식을 잃은 채 반응이 없었어요. 맥박을 재어보니 매우 불규칙했고 호흡도 가빠지고 있었습니다. 간호사 경험으로 보아 심정지 증상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죠. 즉시 구급차를 불렀지만 이 복잡한 강남 한복판에서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민서를 업고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택시가 바로 잡혔고 기사분께 응급 상황임을 알리니 최대한 빨리 달려주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막상 병원 근처 교차로에 도착하자 차량들이 모두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금세 지나갈 수 있는 거리인데 이상하게도 모든 차량이 멈춰 서 있었죠. 기사님, 왜 이렇게 막히는 거예요? 제가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민서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는 게 느껴졌거든요. 얼굴이 창백해지고 입술이 파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1분 1초가 생명과 직결되는데 이렇게 길이 막혀 있다니요. 기사분이 앞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보세요. 뭔가 사고가 난 것 같은데 아니면 누가 길을 막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멀리서 보니 검은색 고급 승용차 몇 대가 도로 한가운데 세워져 있고 그 주변으로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하지만 사고 현장 같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도적으로 길을 막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아, 제발. 저는 민서를 꼭 안으며 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20년 전 특임대에서 받은 응급처치 훈련이 떠올랐어요.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 좁은 택시 안에서는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까지는 이제 고작 200m 남짓인데 이 거리가 이렇게 멀게 느껴질 줄이야.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고 민서의 상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나서서 길을 뚫어야겠다고 말이죠. 택시에서 내려 민서를 안고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기사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물으셨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는 없었거든요. 민서의 호흡이 점점 얕아지고 있었습니다. 걸어가면서 앞쪽 상황이 더 자세히 보였어요. 도로 한가운데 세워진 검은색 벤츠와 아우디, 그리고 그 주변으로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서너 명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복장과 태도를 보니 평범한 시민들이 아니라는 게 한눈에 들어왔죠. 특히 그 무리의 중심에 서 있는 한 남자는 다른 사람들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장도윤이라는 이름을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때는 그저 무섭고 위압적인 사람이라는 인상만 받았어요.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데다가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화려한 시계가 번쩍거렸고 목에는
굵은 금목걸이까지 걸고 있었죠. 그의 표정은 마치 이 도로가 자신의 소유물인 양당당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내려와 상황을 지켜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서 항의하지 않았어요. 어떤 아저씨가 저기 길 좀 비켜주세요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장도윤의 부하 중 한 명이 뭐 하며 위협적으로 다가가자 곧바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민서를 더 꽉 안고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떨리고 있었지만 친구의 생명이 달린 일이었거든요. 죄송합니다만 응급 환자가 있어서 병원에 가야 합니다. 길을 좀 비켜주실 수 있을까요? 최대한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장도윤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응급환자! 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거만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생명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한 태도였죠. 제발 부탁드립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이에요. 저는 다시 한번 간청했습니다. 민서의 맥박이 더욱 약해지고 있는 것이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장도윤은 오히려 더 비웃었습니다. 야, 이거 봐, 간호사라고 하니까 뭔가 대단한 줄 아나? 그가 부하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순진한 사람도 다 있네! 부하들이 낄낄거리며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제 귀에는 마치 악마의 웃음처럼 들렸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저를 보고 있었지만 여전히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어떤 분은 휴대폰으로 상황을 촬영하고 있었고 또 어떤 분은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이 넓은 세상에서 저 혼자 민서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저는 목소리에 간절함을 담아 말했습니다. 정말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장도윤의 반응은 더욱 냉정했습니다. 그게 내 알바야? 여기서 꺼져! 그가 손짓으로 저를 쫓아내려 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특임대에서 받았던 훈련 그리고 그때 다짐했던 정의감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당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서를 근처 벤치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다행히 맥박은 여전히 뛰고 있었지만 호흡이 점점 더 얕아지고 있었어요. 민서야, 조금만 기다려. 내가 길을 뚫어줄게. 저는 민서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일어서서 다시 장도윤에게 다가갔을 때 제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20년 전 20대 초반의 저는 특임대에서 3년간 혹독한 훈련을 받았어요. 그때는 정의감에 불타서 세상의 모든 악과 싸우겠다고 다짐했었죠. 결혼하고 간호사가 되면서 그런 기억들이 점점 희미해졌지만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장도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달랐어요. 떨리는 것도 없었고 오히려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길을 비켜주세요. 장도윤이 눈을 가늘게 뜨며 저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뭔가 달라진 제 분위기를 감지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비웃는 표정이었습니다. 야, 이 여자 진짜 끝까지 가보려고 하네? 그가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좀 혼내줘야겠어! 그 순간 장도윤의 부하 중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덩치가 꽤 큰 남자였는데 저를 위협하려는 듯 어깨로 밀치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특임대에서 배운 기본 자세로 몸을 낮추고 그의 움직임을 예측했죠. 그가 제 어깨에 손을 대려는 순간 저는 재빠르게 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동시에 발목을 걸어 그의 균형을 무너뜨렸어요. 그는 예상치 못한 일에 당황하며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그의 팔을 뒤로 비틀어 제압했습니다. 모든 것이 3초도 안 되는 시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도 장도윤의 다른 부하들도 모두 입을 다물고 저를 바라봤어요. 장도윤의 표정도 확연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했지만 곧이어 분노가 올라오는 것이 보였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장도윤이 저에게 다가오며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각오를 단단히 했어요. 민서의 생명이 걸린 일이고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었습니다. 장도윤이 제 팔을 잡으려는 순간 저는 그의 손목을 정확히 붙잡았습니다. 특임대에서 배운 관절기 기술을 사용해서 그의 팔을 비틀어 올렸어요. 장도윤이 고통스러워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 아파! 그가 비명을 질렀지만 저는 힘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길을 비켜주세요. 저는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명령하는 어조였어요. 장도윤이 고개를 끄덕이자 저는 그를 놓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부하들이 달려들려고 하는 것이 보였어요. 첫 번째 부하가 주먹을 휘두르며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의 주먹을 피하면서 동시에 그의 옆구리에 정확한 타격을 가했어요. 두 번째 부하는 뒤에서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몸을 낮춰 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세 번째 부하는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섰어요. 모든 것이 채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끝났습니다. 장도윤과 그의 부하들은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저는 숨을 고르며 그들을 내려다봤어요. 주변 사람들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아저씨는 대단하다 라고 외쳤고 어떤 아주머니는 잘했어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장도윤이 일어나며 저를 노려봤지만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황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차들을 치워주세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차량들을 도로 옆으로 이동시켰어요. 길이 뚫리자 곧바로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민서를 응급처치하며 병원으로 이송했고 저도 함께 탔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하면서 창밖을 내다보니 장도윤이 여전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복수심이 가득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민서의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서 다행히 큰 위험은 넘겼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정말 위험할 뻔했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어요. 민서가 중환자실에서 안정을 찾아가는 동안 오늘 일어난 일들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사용한 특임대 기술들, 그리고 그 무서운 조직 폭력배들과의 대결. 손을 내려다보니 아직도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민서를 구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그런데 저녁 뉴스 시간이 되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병원 로비에 설치된 텔레비전에서 제가 나오고 있었어요. 강남 한복판에서 조직폭력배를 제압한 의료진이라는 제목으로 낮에 일어난 일이 그대로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화제가 된 것 같았어요. 기자가 인터뷰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민들은 이 간호사의 용기 있는 행동에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혼자서 여러 명의 조직폭력배를 제압한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화면에는 제가 장도윤을 제압하는 장면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었어요.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동료 간호사들, 옛 특임대 동기들, 심지어 오래전에 연락이 끊어졌던 친구들까지 모두 안부를 묻고 있었어요. 하윤아, 뉴스 봤어. 정말 대단하다. 언제부터 그런 실력이 있었어? 무서웠을 텐데. 정말 용감했다. 모든 사람들이 저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뉴스에서 제 이름과 근무하는 병원까지 모두 공개되었거든요. 장도윤 같은 사람들이 이런 방송을 보고
가만히 있을 리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임대에서 배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적을 완전히 제압하지 못하면 반드시 복수가 온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날 밤은 민서 곁에서 보냈습니다. 중환자실 밖 의자에 앉아 있는데 계속해서 휴대폰으로 인터넷 댓글들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대부분 응원하는 내용이었지만 가끔 걱정스러운 댓글들도 보였습니다. 조폭들이 가만히 있을까? 보복이 무서울 텐데 같은 내용들이었죠. 다음 날 오전 민서가 깨어났습니다. 하윤아, 나 어떻게 된 거야? 민서가 약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을 간단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민서는 깜짝 놀라면서도 고마워했어요. 내가 아니었으면 나 정말 큰일 날 뻔했네. 고마워. 오후에 제가 병원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입구 쪽을 보니 어제 봤던 그 얼굴들이 보였어요. 장도윤과 그의 부하들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고 무엇보다 그들의 표정이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복수심에 불타오르는 눈빛이었습니다. 이하윤, 어디 있어? 장도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병원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어요. 어떤 할머니는 무서워서 떨고 계셨고 어린아이를 안고 있던 어머니는 급히 아이를 데리고 피했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그들을 마주봤습니다. 이번에는 어제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장도윤의 주머니에서 뭔가 금속성 물체가 살짝 보였고 다른 부하들도 각각 무기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와는 차원이 다른 상황이었죠. 어제 일로 끝난 줄 알았어? 장도윤이 저에게 다가오며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한테 한 짓을 그냥 넘어갈 줄 알았냐?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증오가 가득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점점 더 멀리 피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빠르게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여기는 병원이고 무고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특히 환자들과 그 가족들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싸움이 벌어지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들은 이미 결심을 굳힌 것 같았습니다. 여기는 병원입니다. 환자들이 있어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장도윤의 표정을 보니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의 눈에는 오직 복수심만 가득했습니다.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장도윤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제 우리한테 당한 걸 고스란히 돌려줄 거야. 그가 손짓을 하자 부하들이 저를 둘러싸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7명이나 되었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었죠. 병원 직원들이 상황을 파악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보였지만 경찰이 도착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았어요. 그 사이에 무고한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들을 복도 안쪽으로 유인해서 다른 사람들과 최대한 떨어진 곳에서 상대해야겠다고 말이죠. 따라와. 저는 장도윤에게 말하며 병원 복도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은 비교적 사람이 적은 검사실이 있는 구역이었어요. 장도윤과 부하들이 저를 따라왔습니다. 아마 도망치려는 줄 알았을 거예요. 좁은 복도에 도착하자마자 첫 번째 부하가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쇠파이프 같은 것을 들고 있었어요. 저는 재빠르게 몸을 피하면서 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파이프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동시에 무릎으로 그의 복부를 가격해서 제압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부하가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좁은 복도라는 공간적 제약이 오히려 저에게 유리했어요. 그들이 한꺼번에 공격할 수 없었거든요. 저는 특임대에서 배운 근접전 기술을 활용해서 한 명씩 차례로 상대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깨 던지기로, 두 번째는 발목걸이로 넘어뜨렸어요. 네 번째 부하는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상황이 더욱 위험해졌죠.
하지만 저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특임대에서 무기를 든 상대를 제압하는 훈련도 받았었거든요. 그가 칼을 휘두르는 순간 저는 그의 손목을 정확히 붙잡고 비틀어서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팔꿈치로 그의 옆구리를 가격해서 무력화시켰어요. 장도윤이 직접 나섰습니다. 이 여자 정말 끝까지 가보자는 거지? 그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는 순간 저는 먼저 행동했습니다. 빠르게 다가가서 그의 손목을 제압하고 동시에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어요. 장도윤이 바닥에 쓰러지면서 뭔가 금속성 물체가 굴러갔습니다. 나머지 두 부하들은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섰어요. 그들도 무기를 들고 있었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고는 함부로 덤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그들을 바라봤어요. 더 하시겠어요? 그 순간 복도 끝에서 경찰들이 나타났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손을 들어. 경찰관들이 외치며 달려왔어요. 장도윤과 그의 부하들은 체포되었습니다. 현행범으로 붙잡힌 거죠. 병원에서 무기를 들고 행패를 부린 것만으로도 충분한 죄목이었어요. 경찰서에서 조서를 작성하는 동안 담당 형사님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7명을 혼자서 제압하다니.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크게 다치지 않았고 장도윤 일당도 모두 체포되었으니까요. 병원으로 돌아가니 또다시 기자들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도 뉴스가 된 것 같았어요. 병원에서 벌어진 두 번째 대결 용기 있는 간호사의 연속 활약 같은 제목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기자들을 피해 민서가 있는 병실로 갔어요. 하윤아, 또 무슨 일이 있었어? 민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경찰차들과 기자들이 보였거든요. 저는 민서에게 방금 일어난 일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민서는 놀라면서도 안심하는 표정이었어요. 이제 정말 끝난 거지? 응, 이제 끝났어. 저는 확신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장도윤 일당의 체포 소식과 함께 제 이야기가 다시 한번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저의 용기를 칭찬했어요. 하지만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민서가 안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서가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일주일 정도 걸렸습니다. 그 사이 병원에는 연일 취재진들과 시민들이 몰려들었어요. 어떤 분들은 꽃다발을 들고 오시기도 했고 어떤 학생들은 저도 그쪽처럼 용감해지고 싶어요라며 편지를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정말 감사하면서도 부담스러운 일들이었죠. 하윤아, 이제 완전히 유명인이 됐네. 민서가 침대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인터넷에는 저에 대한 기사들과 영상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어요. 용기 있는 간호사, 현대판 여장사 같은 별명까지 생겼더군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점차 이런 관심이 좋은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민서와 함께 미용실로 향했습니다. 민서의 미용실은 강남역 근처에 있는 작은 가게였는데 평소에는 단골 손님들만 오는 조용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미용실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어떤 분은 여기가 그 용감한 간호사 친구 가게구나 하며 구경하고 계셨어요. 이상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민서가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날부터 미용실에 새로운 손님들이 많이 오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저의 이야기를 듣고 민서를 응원하러 온 분들이었습니다. 친구를 구해준 그 간호사분 친구죠? 정말 대단해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말이죠.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시민단체에서 강연 요청을 해온 것이었어요. 여성 안전에 대한 강연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간호사일 뿐이었거든요. 하지만 통화를 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요즘 여성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선생님의 경험을 나누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담당자분의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겪은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강연은 강남구청에서 열렸습니다. 30여 명의 여성분들이 참석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떨렸지만 제 이야기를 진솔하게 들려드렸습니다. 특임대에서 배운 기본적인 호신술도 시원해 보였죠. 위험한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침착함이 중요해요. 그리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술을 알고 있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대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밤에 혼자 다닐 때가 많은데 항상 무서워요.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용감해질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요. 민서와 상의한 후 우리는 작은 모임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여성 안전지킴이라는 이름으로 매주 토요일 민서의 미용실에서 모이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5명으로 시작했지만 입소문을 타면서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기본적인 호신술을 배워볼까요? 제가 말하자 참가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따라했습니다. 손목을 잡혔을 때 빠져나오는 방법, 뒤에서 껴안겼을 때 대처하는 법 같은 실용적인 기술들을 가르쳤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강조한 것은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기술보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소중한 사람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저를 강하게 만들어줬어요. 제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을 보면서 이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민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저는 위험한 상황에 처한 분들의 심리적 상담을 도와드릴게요. 미용실이라는 공간의 특성상 많은 여성분들이 편안하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실제로 몇 분은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털어놓으시기도 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자 우리 모임의 소문이 다른 지역까지 퍼졌습니다. 다른 구에서도 비슷한 모임을 만들고 싶다는 연락이 왔어요. 저희 지역에서도 강연을 해주실 수 있나요? 저희도 안전지킴이 모임을 만들고 싶어요. 이런 요청들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상황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서울 각 구에서 여성 안전지킴이 모임이 생겨났고 심지어 부산, 대구, 광주 같은 다른 도시에서도 지부를 만들고 싶다는 연락이 왔어요. 저와 민서는 매주 다른 지역을 돌아다니며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윤아, 우리가 이렇게 큰 일을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민서가 기차 안에서 말했습니다. 그날은 대전에서 강연이 있는 날이었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면서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전 강연장에는 200여 명이 넘는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나이도 다양했어요. 20대 대학생부터 60대 어머니들까지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이에요.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다는 믿음 말이죠. 강연이 끝나고 한 중년 여성분이 다가오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 딸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밤에 혼자 다니는 걸 무서워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다녀요. 호신술도 배우고 있고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일을 계속해야겠다는 마음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온라인 교육도 시작했습니다. 직접 강연장에 올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였어요. 민서가 영상 촬영과 편집을 도와주었고 저는 집에서 간단한 호신술과 안전 수칙들을 설명하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간 지 일주일 만에 조회수가 10만 회를 넘었어요. 대박이다, 하윤아.
민서가 휴대폰을 들고 소리쳤습니다. 댓글들도 대부분 긍정적이었어요. 정말 유용한 정보예요. 딸에게도 보여줄게요. 선생님 덕분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같은 내용들이었습니다. 심지어 해외에 사는 한국 여성분들도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러던 중 보건복지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성 안전 교육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화하고 싶습니다.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어요. 저 같은 평범한 간호사가 국가 정책에 참여하게 될 줄이야. 자문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했을 때의 기분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교수님들, 경찰청 관계자들, 여성단체 대표들과 함께 앉아서 여성 안전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마치 꿈 같았어요. 이하윤 간호사님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의 결과 전국 병원에 안전 간호사 제도가 도입되기로 했습니다. 응급실이나 야간 근무를 하는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호신술과 위기 대응 능력을 교육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강사 양성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윤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됐네. 민서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 즈음 저는 여러 언론에서 올해의 여성 인물로 선정되기도 했고 시민단체들로부터 상도 받았어요. 하지만 가장 기뻤던 것은 실제로 도움을 받았다는 분들의 연락이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여성분으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편지를 받을 때마다 이 일이 정말 의미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수천 명의 여성들이 더 안전하게, 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무엇보다 뿌듯했어요. 여성 안전지킴이 조직도 정식단체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전국 15개 지부에서 매월 정기 모임을 갖고 온라인으로도 활발하게 소통했어요. 회원 수는 2,000명을 넘어섰고 온라인 교육 영상은 총 조회수가 100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어느 날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통령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국민 안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으셨습니다. 시상식 당일 대통령님께서 직접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정말 가슴이 벅찼습니다. 민서도 함께 상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상담과 심리적 지원 분야에서의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었어요. 우리 둘 다 상을 받다니 정말 꿈 같다. 민서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아주었어요. 2년이 흘렀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민서와 함께 그날의 현장, 바로 강남 그 교차로를 다시 찾아가는 날이었거든요. 모든 것이 시작된 바로 그 자리 말입니다. 여기구나. 민서가 교차로를 바라보며 감회 깊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와 똑같은 오후 2시경이었어요. 햇살도 그때와 비슷했고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모습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진 게 있었어요. 바로 교차로 한편에 세워진 작은 기념판이었습니다. 용기의 시작점 이곳에서 한 사람의 용기가 수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는 큰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기념판에 새겨진 글귀를 읽으며 저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청에서 설치해 준 것이라고 들었는데 처음 보는 순간 너무 부끄러우면서도 뿌듯했어요. 하윤아, 그때 생각나? 민서가 제 팔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내가 쓰러졌을 때 내 표정이 정말 심각했어.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게 시작이었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그 순간의 절박함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으니까요. 주변을 둘러보니 그때와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더 밝아 보였고 특히 여성분들이 더 당당하게 걸어 다니는 것 같았어요. 물론 제 착각일 수도 있지만
적어도 저에게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저기요, 혹시 이하윤 선생님이세요? 갑자기 젊은 여성분이 다가왔습니다. 대학생처럼 보이는 분이었어요. 네, 맞는데요. 제가 대답하자 그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와, 정말이다. 선생님 영상 보고 호신술 배웠어요. 덕분에 얼마 전에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거든요. 그분은 며칠 전 지하철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어떤 남자가 계속 따라와서 무서웠는데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당당하게 대처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했고요. 정말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말씀 들으니까 정말 기뻐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바로 제가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였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안전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말이에요. 그분이 가고 나서 민서와 저는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창가 자리에서 그 교차로가 내려다 보였어요. 하윤아, 솔직히 그때는 정말 무서웠어. 의식을 잃고 나서 깨어났더니 이미 모든 게 끝나 있더라고. 민서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나도 무서웠어. 하지만 너를 잃을 수는 없었거든.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무서움이 있었기 때문에 용기도 생긴 것 같아. 소중한 걸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모든 두려움을 이겨낸 거야.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리고 그 용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줄 누가 알았겠어? 이제 전국의 수천 명의 사람들이 더 안전하게 살고 있잖아. 정말 그랬어요. 여성 안전지킴이 회원들이 보내주는 근황 보고서를 볼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부산 지부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이번 달에만 3명이 위험한 상황에서 배운 기술로 자신을 보호했다는 소식이었죠. 대구 지부에서는 지역 경찰서와 협력해서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있다는 보고도 왔고요. 이런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이 일을 시작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윤이는 앞으로 뭘 하고 싶어? 민서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글쎄,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계속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특히 아이들에게도 안전교육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실제로 요즘에는 초등학교에서도 강연 요청이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카페를 나와서 다시 그 교차로로 걸어갔어요. 저녁 시간이라 사람들이 더 많았지만 교통은 원활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평범하고 평화로운 일상의 모습이었죠. 기념판 앞에서 민서와 함께 사진을 한 장 찍었습니다. 이거 여성 안전지킴이 온라인 카페에 올릴까? 민서가 물었어요. 응, 그러자. 회원들도 좋아할 것 같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진을 찍고 나서 저는 기념판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용기의 시작점이라는 문구가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이곳이 모든 용기의 시작점이었으니까요. 세상을 바꾼 건 단지 친구를 지키고 싶었던 내 마음이었어. 저는 민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때의 절박함, 그때의 간절함이 이 모든 변화를 만들어낸 거였어요. 특별한 능력이나 대단한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소중한 사람을 지키고 싶었던 한 사람의 마음이었죠. 민서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하윤아. 나를 구해줘서,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도 구해줘서. 저는 민서의 손을 다시 꽉 잡았어요. 우리가 함께 했으니까 가능했던 일이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휴대폰에 새로운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여성 안전지킴이 지부를 만들고 싶다는 연락이었어요. 저는 민서에게 메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또 새로운 시작이네. 민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어요.
용기의 씨앗은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용기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여정의 시작점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707 특임단 소속 정하윤이 전화통화 중 엄마를 협박하는 남자 목소리를 듣고 급히 휴가를 내어 서울로 향했는데 폭력 조직이 요양원을 빼앗으려 엄마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작은 여자애라며 무시하던 조직원 7명이 새벽 한밤중에 하나씩 소음 없이 30초 만에 기절당해 사라지자 두목 장도식은 부하들을 찾지 못해 당황하며 직접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여자라서 약하다고 생각한 순간 끝난 거예요 라고 말한 하윤이 장도식을 순식간에 제압하자 그제야 자신이 얕잡아 본 평범한 딸의 진짜 정체를 깨달으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대체 어떤 기술로 무음제압이 가능했을까요? 왜 아무도 저항할 시간조차 없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아침 6시 부대 내 체력 단련실에서 훈련을 마치고 나면 항상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아직 어둠이 남아있는 새벽 공기를 마시며 샤워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워지곤 했죠. 707 특임단 소속으로 이곳에서 복무한 지 벌써 3년째. 그동안 엄마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기억이 손에 꼽을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엄마의 목소리는 언제나 밝았어요. 하윤아, 잘 지내지? 엄마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밝은 목소리 뒤에 숨겨진 피로와 걱정을 말이죠. 무릎 수술을 받은 지 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요양원에서 환자분들을 돌보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계셨거든요. 정미경, 제 엄마의 이름입니다. 25살에 저를 낳으시고 혼자서 저를 키워내셨죠.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을 가지게 된 건 제가 중학교에 들어간 후였습니다. 사람을 돌보는 일은 힘들지만 보람이 있다고 하시던 엄마의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네요. 하지만 그 보람 뒤에는 낮은 임금과 사회적 편견, 그리고 육체적 고통이 따라왔습니다. 제가 군에 입대한 이유도 결국은 엄마 때문이었어요.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서 엄마를 편하게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특히 특수부대를 지원한 건 제 자신을 단련시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체구 때문에 어릴 때부터 무시당하는 일이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엄마가 저를 감싸주셨죠.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요. 훈련소에서 만난 동기들은 처음에 저를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키 160cm에 몸무게 50kg이 채 안 되는 제가 특수부대에 지원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워했죠. 하지만 실전 훈련에서 보여준 제 실력을 본 후로는 모두들 인정해 주었습니다. 근접 전투에서만큼은 저보다 뛰어난 사람을 찾기 어려웠거든요. 오늘도 엄마와 통화할 시간을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부대 일정이 너무 빡빡했습니다. 새로운 작전 계획을 검토하고 장비 점검을 마치고 나니 벌써 밤 10시가 넘어 있더군요. 내일은 꼭 엄마께 안부 전화를 드려야겠다고 마음먹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엄마가 얼마나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말입니다. 며칠 후 토요일 오후 드디어 엄마께 전화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훈련이 끝나서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있었거든요. 전화를 걸기 전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엄마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피로가 싹 사라지곤 했으니까요. 여보세요, 엄마. 어머 하윤아, 오늘은 어쩐 일로 이렇게 일찍 전화했니? 엄마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작고 어딘가 조심스러운 톤이었죠. 처음에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대화를 이어가면서 점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엄마, 무릎은 어떠세요? 아직도 아프신가요? 응, 많이 나아졌어. 걱정하지 마.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낯선 남자의 목소리. 아줌마, 전화는 짧게 하세요. 우리도 할 말이 있으니까. 거친 사투리와 협박하는 듯한 어조가 제 귀에 선명하게 들려왔어요. 엄마는 급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윤아, 엄마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부대 일에만 신경 써. 알았지? 엄마, 지금 누구랑 계세요? 방금 남자 목소리가.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요양원에서 일하다 보니까. 하윤아, 엄마 먼저 끊을게.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제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7년간 특수부대에서 단련된 직감이 강하게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꼈죠. 그 남자의 목소리, 협박하는 듯한 어조, 그리고 엄마의 떨리는 목소리. 모든 게 심상치 않았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으셨어요. 3번, 4번 더 시도해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 엄마라면 제 전화를 받지 않을 리 없는데 말이죠. 가슴속에서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혹시 엄마가 누군가에게 협박을 받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요양원에서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제가 부대에 있는 동안 엄마 혼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 건 아닌지 온갖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결심을 내렸어요. 내일 아침 첫 번째로 할 일은 부대장님께 급한 휴가를 신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든 저는 딸로서 엄마 곁에 있어야 했거든요. 월요일 아침 6시,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서 부대장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어떻게 말씀드릴지 머릿속으로 정리했어요. 특수부대에서는 개인적인 사유로 급작스럽게 휴가를 내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어떻게든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부대장님, 급한 가족사로 3일간 휴가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정하윤 중사, 갑작스럽네. 무슨 일인가? 어머니께서 건강상 문제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정은 직접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서요. 부대장님은 제 평소 근무 성실성을 알고 계셨기 때문인지 더 이상 묻지 않으시고 휴가를 승인해 주셨습니다. 가족이 우선이지. 빨리 다녀와. 부대를 나서며 민간 복장으로 갈아입었어요. 청바지와 후드티, 그리고 운동화. 평소 군복을 입고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정말 평범한 20대 여성 같았죠. 하지만 겉모습이 어떻든 상관없었어요. 중요한 건 엄마를 지키는 것이었으니까요. 서울행 고속버스에서 내내 엄마 생각만 했습니다. 어릴 때 제가 아플 때마다 밤새 간병해 주시던 엄마,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와도 따뜻하게 안아주시던 엄마. 그런 엄마가 지금 누군가에게 위협받고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했어요. 오후 2시경 서울에 도착해서 곧바로 엄마가 일하시는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알고 있던 그 작은 요양원이었는데 건물 앞에 검은색 승용차 2대가 주차되어 있었어요. 차 안에 앉아 있는 남자들의 모습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문신이 보이는 팔, 거친 인상, 그리고 무엇보다 요양원을 계속 감시하고 있는 듯한 시선들.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특수부대에서 배운 정찰 기술을 활용해서 말이죠. 약 30분간 관찰한 결과 그들이 단순한 방문객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요양원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체크하고
간혹 안으로 들어가서는 큰 소리로 뭔가를 이야기하고 나오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해가 저물 무렵 드디어 엄마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요양원 출입구에서 나오시는 엄마의 어깨가 평소보다 움츠러들어 보였어요. 뒤를 따라 나오는 건장한 남자가 엄마에게 뭔가 말하는 모습도 보였죠. 엄마는 고개만 끄덕이며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누군가 제 엄마를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엄마가 혼자서 그 고통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현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급하게 행동해서는 안 되었어요. 정확한 상황 파악이 먼저였습니다. 그날 밤 엄마가 살고 계신 작은 원룸에서 처음으로 진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문을 여시는 엄마의 표정은 놀라움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죠. 하윤아, 어떻게 갑자기? 하시며 저를 안으로 들이시면서도 계속 밖을 두리번거리셨어요. 엄마,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엄마는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결국 모든 걸 털어놓으셨습니다. 장도식이라는 지역 폭력 조직 두목이 요양원 부지를 재개발 명목으로 빼앗으려 한다는 것, 거절하자 조직원들을 보내 협박하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엄마뿐만 아니라 요양원에 계신 환자분들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처음에는 그냥 지나갈 줄 알았어. 하지만 점점 심해지더라고. 어제는 아예 요양원 안까지 들어와서 환자분들 앞에서 큰 소리를 쳤어. 그분들이 얼마나 무서워하셨는지. 엄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엄마, 경찰에는 신고 안 하셨어요? 신고해봤지. 하지만 증거가 없다고, 그리고 설령 잡아가도 금방 나온다고 하더라고. 오히려 신고했다는 걸 알게 되면 더 위험해질 수도 있다면서. 하윤아,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군인 정하윤이 아니라 딸 정하윤으로서 행동하겠다고 말이죠. 엄마를 혼자 두고 부대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엄마, 제가 해결할게요. 하윤아, 안 돼. 너까지 위험해지면 어떡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엄마, 저 믿으세요. 제가 뭘 하는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내가 너를 키우면서 가장 후회되는 게 뭔지 아니? 너 혼자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거야. 어릴 때부터 그랬어. 엄마가 힘들어하는 걸 보면 혼자서 다 감당하려고 했지. 이번은 달라요, 엄마. 이번에는 딸로서 왔어요. 엄마를 지키려고 온 거예요. 그날 밤 엄마와 오랜만에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가 부대에서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었지만 엄마를 반드시 지켜드리겠다는 의지만큼은 확실히 전달해드렸어요. 새벽 2시쯤 엄마가 잠들어 계실 때 저는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정찰을 시작할 시간이었거든요. 장도식과 그의 조직에 대해 정확히 파악해야 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주요 거점이 어디인지, 그들의 일과 패턴은 어떤지 모든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밤거리를 걸으며 요양원 주변을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여전히 감시하는 차량이 있었고 교대로 사람들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생각보다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제게는 정보였죠. 패턴이 있다는 건 예측 가능하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엄마와 함께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엄마는 제가 따라오는 것을 걱정하셨지만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딸로서 엄마 직장이 어떤 곳인지 보고 싶어요라고 하니 더 이상 말리지 않으셨죠.
요양원은 생각보다 아담하고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엄마가 돌보시는 환자분들은 대부분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었는데 엄마를 보시는 눈빛에서 깊은 신뢰와 애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미경 씨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 하시는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분위기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오전 10시쯤 검은색 승용차에서 남자 셋이 내려서 요양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앞서 걷는 남자는 40대 중반으로 보였는데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흉터가 있었어요. 뒤따라오는 두 명은 전형적인 조직원 차림새였죠. 아, 정미경 씨.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네요. 목소리부터 비꼬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장도식,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엄마는 몸을 움츠리시며 안녕하세요라고 작게 인사하셨죠. 그런데 여기 누구세요? 처음 보는 얼굴인데? 장도식의 시선이 저에게 향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평범해 보이려고 노력하며 대답했어요. 안녕하세요. 정미경 선생님 딸입니다. 아, 딸? 그래요? 장도식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듯 웃었습니다. 작네요. 엄마 닮아서 약해 보이고 여자 하나 더 늘었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표정 관리를 철저히 했습니다. 오히려 더 작고 무해해 보이도록 어깨를 움츠렸죠. 적을 과소평가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전략이었거든요. 미경 씨, 우리 이야기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도 여기 계시네요. 언제까지 버틸 건가요? 환자분들도 계속 불안해 하시는데 엄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환자분들 갈 곳을 찾아드려야 해서 시간 이미 충분히 줬죠. 다음 주까지입니다. 그때까지 안 나가시면 뭐 환자분들한테도 미안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장도식은 말을 마치고 제게 다시 한번 시선을 던졌어요. 딸이라고 해서 뭔가 달라질 줄 알아요? 여자애 하나 늘어봤자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들이 나간 후 요양원 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환자분들은 모두 불안해하셨고 엄마는 자책하고 계셨어요. 하윤아, 미안해. 너까지 이런 꼴 보게 해서. 엄마, 괜찮아요. 오히려 잘 됐어요. 이제 정확히 누가 누군지 알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본격적인 정찰에 나섰습니다. 장도식의 사무실 위치, 조직원들의 숫자, 일일 동선까지 모든 걸 파악해야 했어요. 특수부대에서 배운 도시 정찰 기술을 총동원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그저 작은 여자애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계심도 별로 없었죠.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5시간 동안 수집한 정보는 상당했습니다. 핵심 조직원 7명, 주요 거점 3곳, 그리고 그들의 취약점까지. 이제 행동에 옮길 시간이었어요. 새벽 5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특수부대에서 익힌 무음 제압 작전을 실행할 시간이었어요. 제가 계획한 건 간단했습니다.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하고 조직원들을 하나씩 무력화시키는 것. 무기는 필요 없었어요. 제 손과 전략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첫 번째 목표는 요양원 앞에서 감시하고 있던 차량이었습니다. 새벽 교대 시간을 노렸죠. 한 명이 차에서 내려서 담배를 피우러 갔을 때 저는 조용히 접근했어요. 뒤에서 목을 압박하는 슬리퍼 홀드, 3초 만에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차 안에 있던 다른 한 명도 마찬가지였어요. 창문을 통해 들어가서 앞점을 눌러 기절시켰죠. 두 번째는 장도식의 사무실 근처에 있던 조직원들이었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술을 마시며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는데 제게는 오히려 좋은 기회였어요.
술에 취해 있으면 반응 속도가 느려지거든요. 한 명씩 어둠 속으로 끌어들여서 제압했습니다. 그들이 무슨 일인지 알아차리기도 전에 모든 게 끝났어요. 세 번째 목표는 가장 까다로웠습니다. 장도식의 오른팔 격인 남자였는데 혼자서 늦은 시간에 도시락집에서 야식을 사가지고 사무실로 돌아가는 중이었어요. 키도 크고 덩치도 있어서 정면 승부는 피해야 했죠. 대신 그가 사무실 계단을 올라갈 때를 노렸습니다. 뒤에서 발목을 걸어 넘어뜨린 후 재빨리 관절을 꺾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이 모든 과정에서 어떤 소음도 나지 않았습니다. 7년간의 특수훈련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각각의 제압은 30초를 넘지 않았고 그들이 의식을 잃는 것도 조용했어요. 마치 밤 그림자 속으로 하나씩 사라지는 것 같았죠. 새벽 6시 장도식은 아직 자신의 조직원들이 모두 무력화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연락을 취하려 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죠. 제가 미리 그들의 휴대폰을 모두 회수해 놓았거든요. 뭐야, 이 새끼들이 왜 전화를 안 받아? 장도식의 당황하는 모습을 사무실 맞은편 건물 옥상에서 지켜봤습니다. 망원경을 통해 그의 표정 변화까지 선명하게 볼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짜증만 내던 그가 점점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9시 장도식이 직접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빠른 속도로 운전하는 걸 보니 상당히 조급해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요양원 앞에 도착해서 자신의 부하들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자 완전히 당황했죠. 이게 뭔 일이야? 어디 갔어, 다들? 저는 그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요양원 입구에서 평범한 복장으로 서 있었죠. 장도식은 저를 보고 비웃었어요. 어제 그 작은 애 아니야? 혼자 뭐 하고 있어? 기다리고 있었어요. 당신을. 그 순간 장도식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제 목소리에서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기운을 느꼈을 거예요. 차갑고 날카로운 그리고 확신에 찬 목소리를 말이죠. 뭐라고? 나를 기다렸다고? 장도식이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어제 보니까 겁에 질려서 떨고 있던 애가 갑자기 몸배짱이야? 저는 한 걸음씩 그에게 다가갔어요. 당신 부하들 찾고 있죠? 궁금하시면 말씀하세요. 어디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뭐? 내 부하들이 어디 있는지 내가 안다고? 장도식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기색이 스쳤습니다. 설마 너가 뭔가 했다는 건 아니겠지? 여자의 주제에? 여자라는 이유로 약하다고 생각한 순간 당신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장도식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화가 나면 이성을 잃고 무작정 달려드는 타입.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는 건 어렵지 않았거든요. 저는 몸을 살짝 옆으로 피하면서 그의 팔목을 잡았습니다. 동시에 발로 그의 무릎 뒤쪽을 걸어서 균형을 무너뜨렸죠. 장도식은 그대로 앞으로 넘어졌고 저는 그 순간 그의 등 뒤로 돌아가서 팔을 비틀어 올렸어요. 아, 이게 뭐야? 조용히 하세요. 소리 지르면 더 아플 거예요. 장도식은 제 힘에 완전히 제압당했습니다.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듯 했어요. 자신이 얕잡아 본 작은 여자애가 실제로는 자신과 조직원들을 모두 무력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말이죠. 너 대체 누구야? 경찰이야?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앞으로 정미경 선생님과 이 요양원에 절대 접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의 팔을 조금 더 비틀었습니다. 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하지만 충분히 고통스럽게 말이죠. 알겠어요? 알겠어. 그만 놔줘. 진짜로요?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어요? 약속한다고. 정말로.
저는 그를 놓아주었습니다. 장도식은 바닥에 쓰러진 채로 어깨를 만지며 신음했어요. 그리고 저를 올려다보며 말했죠. 너 같은 애가 어떻게 내 부하들을 다? 궁금하시면 경찰서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지금쯤 다들 깨어나서 상황 설명하느라 바쁠 거예요. 사실 저는 조직원들을 기절시킨 후에 익명으로 경찰에 신고를 해뒀었어요. 폭력 조직 활동 의혹과 함께 그들이 있는 위치까지 정확히 알려드렸죠. 증거품으로 협박에 사용했던 흉기들도 현장에 남겨뒀고요. 이제 선택하세요. 조용히 이곳을 떠나서 다른 일을 찾아보시든지 아니면 계속 이런 짓을 하다가 경찰서 단골이 되시든지. 장도식은 일어나서 옷을 털며 말했습니다. 이번만 봐주는 거야. 다음은 없을 거예요.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도식도 그걸 느꼈을 거예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터덜터덜 걸어가더니 차에 타서 사라졌습니다. 오후 2시쯤 경찰차 2대가 요양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아침에 신고했던 폭력 조직원들을 조사하던 중에 이곳까지 오게 된 거겠죠. 경찰관들은 엄마와 저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지만 큰 문제는 없었어요. 최근에 협박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부터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엄마가 조심스럽게 대답하셨죠.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관련 용의자들을 체포했습니다. 당분간은 안전하실 것 같네요. 그래도 혹시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신고해 주세요. 경찰이 떠난 후 요양원은 오랜만에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환자분들의 얼굴에도 안도의 표정이 떠올랐어요. 특히 김할머니께서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죠. 하윤이 덕분에 우리가 편안해졌구나. 미경이가 딸 자랑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이제야 왜 그랬는지 알겠어. 저녁 무렵 엄마와 함께 요양원 근처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엄마와 단둘이 앉아서 밥을 먹는 시간이었어요. 엄마는 계속 제 얼굴을 바라보시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죠. 하윤아, 다치지는 않았지? 오늘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괜찮아요, 엄마. 그냥 대화를 좀 나눴을 뿐이에요. 대화라고? 그 사람이 그렇게 쉽게 포기할 리가 없는데. 저는 엄마의 손을 잡으며 말씀드렸어요. 엄마, 저 믿으세요. 이제 정말 끝났어요. 더 이상 누구도 엄마나 요양원을 괴롭히지 못할 거예요. 엄마는 한참 동안 제 눈을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우리 딸이 언제 이렇게 의젓해졌을까? 어릴 때는 그렇게 작고 여렸는데 엄마가 저한테 그랬듯이 저도 이제 누군가를 지킬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날 밤 엄마의 원룸에서 함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어릴 때처럼 같은 이불을 덮고 나란히 누워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부대에서의 생활,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엄마의 건강에 대해서도 말이죠. 하윤아, 엄마가 너한테 미안해.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게 해서.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엄마 딸이잖아요. 엄마를 지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새벽 5시, 엄마가 아직 주무실 때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부대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거든요. 침대 맡 탁자에 짧은 편지를 남겨뒀어요. 엄마, 조용한 방패는 가장 먼저 맞서고 가장 늦게 무너집니다. 엄마가 저한테 그래주셨듯이 저도 엄마의 든든한 방패가 되겠어요. 사랑해요. 버스 터미널로 가는 길에 휴대폰으로 마지막 확인을 했습니다. 장도식과 그의 조직은 완전히 해체되었고 관련 수사도 마무리 단계에 있었어요. 요양원도 이제 안전했죠. 부대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약해 보이는 사람이 약한 것은 아니라는 걸, 그리고 진짜 강함은 남을 지킬 때 나온다는 걸 말이죠. 엄마가 평생 저에게 보여주신 그 강함을 이제 저도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음의 심판은 끝났지만 엄마를 향한 제 사랑과 보호 의지는 영원할 것입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